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연말 물가 관리와 경제 정책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가 부담을 견뎌내고 있는 수입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압박과 또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경제 정책 전반의 복합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환율 고공행진의 배경과 또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앞으로 쏟아져 나간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만 매년 수백 건이 신고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차량 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코너에서 자세히 법률 상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난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내림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0.2% 가까이 하락하면서 1,920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4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282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708억 원 사다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이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대표주인 삼성바이오주스 상승폭이 제일 큰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크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1.5% 강세로 926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관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반면 외국인이 1,8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 개인 역시 68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상승합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국내 양극재 제조업체 가운데 유럽의 제조 거점을 처음 확보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11% 가까이 급등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네.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환율 1,460원 90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소 개시 소식이 전해졌지만 달러 강세입니다. 원화 약세로 1,470원대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환율 1,705원, 엔화 환율은 94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역대 최대 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건가요? 네, 안 쓰는 사람을 찾기 더 어려운 쿠팡이죠. 네. 전 국민의 문 앞까지 털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세모정 가족분들 중에도 어제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회사 측은 이름부터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까지 유출됐다 알렸는데요. 네.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현재까지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있었던 SKT 해킹 사건 때보다도 1,000만 명이나 많은 숫자인데 네. 예,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한 건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국내 통신사들의 해킹 사태 때와 달리 사측은 내부자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정보를 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 한술 더 떠서 회사 측에다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성 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단독 범행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정보가 넘어간 건지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정부는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이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 중인데 네. 용의자가 외국인인데다가 이미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예. 더더욱 공분을 사는 부분은 반년 가까이 되도록 쿠팡이 정보가 술술 빠져나간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6월 24일로 추정되는데 쿠팡은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피해 계정이 4,000개의 남짓이라고 발표하고는 그렇죠. 열흘도 채 안 돼서 3천만 개가 넘는다 말을 바꾸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문자 공지 받으신 분들 당장 앱을 지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 사측은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 변경이 필요 없다 밝혔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럴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렇죠.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 보상 신청, 환불과 같은 키워드들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이렇게 해킹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설치된 홈캠을 해킹해서 또 불법 영상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어요. 네, 요즘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 가정집에서도 특히 저처럼 아기 키우는 집 홈캠이 선택이 그렇죠. 아닌 필수거든요. 그럼요. 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봤을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예. 12만 대에 달하는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확보한 이 무더기 영상으로 성착 침물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모두 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예. 또 서로 공범 관계는 또 아니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입니다. 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최근 1년간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촬영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고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뭐 도통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 파장이 번지고 있는데 달러 환산 국내 총 생산이 올해 뒷걸음질 칠 걸로 전망된다고요? 네, 요즘 이 환율을 놓고 말이 참 많죠. 네.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국의 달러 환산 GDP가 작년보다 1% 가까이 후퇴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IMF가 최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명목 GDP는 1조 8,586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예. 작년과 비교했을 때 0.9% 줄었고요. 2년 전과 비교해봐도 0.7% 늘어나는데 그쵸? 성장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인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올해 연평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달러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지표에서도 원화 약세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0.8%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국민 한 사람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는 1인당 GNI도 환율에 따라 출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내세우는 특단의 조치부터 이 정부가 여러 대안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GDP 2조 달러 돌파 시점도 한동안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가계 부담이 늘고 기업 경쟁력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다소 답답한 전망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요즘 주유소 가보면요,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예. 통상 원화 가치 하락분은 석 달에서 6개월 뒤에 물가에 반영이 되는 만큼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예요. 실제로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뭐 소비 쿠폰 덕분에 매출은 좀 늘었지만 이익은 줄었다고 하네. 네, 가뭄에 단비가 탔던 소비 쿠폰도 고물가는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쿠폰 효과로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로 비용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실제 이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예. 한국신용데이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간 소상공인 사업장단 평균 매출은 4,56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분기보다는 약 1%, 1년 전과 비교해보면 5%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다만 같은 기간 이 평균 이익은 1,179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4% 넘게 줄었고요. 평균 이익률도 낮아졌습니다. 이 물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평균 지출이 늘어나면서인데 버는 것만큼이나 쓰는 돈도 3%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한 불부터 꺼보고자 소상공인 대출 잔액도 늘어나면서 720조 원이 넘어가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연체 금액도 전분기보다 0.7% 늘었고요. 예. 버티다 못해 폐업을 택한 곳 중 50만 개 육박한 사업장은 여전히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차, 2차, 3차 소비 쿠폰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고물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원하지 못한 모습인데 네.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이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이번 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식도 뭐 환율, 물가, 시장 다 영향을 미치는 소식일 텐데 미 연준이 오늘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먼저 양적 긴축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 긴축 수단입니다. 네. 연준이 양적 긴축을 끝내고 다시 국채 시장에 큰 손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시 돈이 풀린다는 신호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또 연말 증시에는 호재가 되겠죠. 양적 긴축이 에브리싱 랠리 기대감을 다시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이달 연준이 금리까지 예상대로 내린다면 효과는 더욱 클 걸로 보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최근 AI 거품론의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 흐름을 주목하면서 산타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제시한 12명의 애널리스트 모두가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은 7,580선으로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약 10%의 상승 여지가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올해 월가 목표치가 실제 지수 이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 다만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더라도 금리를 동결할 경우 유동성 증가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 시장은 이달 9일부터 열리는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에브리싱 랠리 말씀도 해주셨지만 올해 이 금값이 정말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인 요즘이죠. 네. 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년 애기 돌잔치가 잔뜩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금값이 올 들어서만 60% 가까이 오르면서 이 투자 열기 여전합니다. 예. 월가에선 내년에도 신고가 행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가장 큰 비중인 응답자의 36%가 내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예. 33%는 4,500에서 $5,00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 투자가의 70% 이상이 내년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인데 반면 향후 12개월 내로 금값이 3,500에서 $4,00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 남짓에 그쳤습니다. 네. 올 1월 2,600달러대로 출발한 국제 금값은 현재 4,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도 금 한 돈 값이 80만 원을 훌쩍 넘겼을 정도고요. 야, 네. 상황이 이렇자 골드뱅킹에는 작년 말보다 80% 급증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뭉칫돈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계좌 수도 처음으로 30만 개를 넘겼다고 하고요. 예. 흔히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말하는데 시장 전반에서 달러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기조가 퍼지고 있고 또 금은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이 커지는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일에 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평소보다 지하철 운행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오늘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갔는데 네. 다행히 출근 시간대 심각한 지연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준법 운행은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는데요. 열차를 완전히 세우는 파업은 아니지만 평상시보다 운행이 다소 늦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간대같이 붐비는 때를 중심으로 불편이 예상되고요. 예. 특히 노조가 파업일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불편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예고했는데 1노조에 이어 3노조까지 오는 10일을 총파업일로 못 박은 가운데 2노조 역시도 이달 중순 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네. 최근에는 공사 사장이 사퇴하면서 협상 주체인 지휘부 공백이 발생한 상황인지라 올해는 여느 때보다 총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지나실 수 있을 만큼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점심시간을 전후로 교통량 자체는 줄어있지만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 서창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 1, 2차로가 모두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도 이 사고 구경 차량들로 월곶에서 서창 분기점 쪽 이동 불편한 편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 부근의 전도 사고 차량은 수습을 마치고 갓길로 옮겨졌지만 아직 부근 서행합니다.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도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이동량 꾸준하고 이후 판교 분기점 일대로 5차로 작업 여파도 크게 받습니다. 서울 쪽 경부선 죽전 휴게소 부근으로도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병선 천교와 상주 일대로 교통량 크게 늘어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증시 상황 살피면서 환율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고 우리 가계와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아직 1,500원대를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1,470원을 다시 넘어섰고 네. 오늘은 1,467원으로 출발해서 또다시 1,470원 넘나드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엔 네. 이제 환율이 1997원 정도 네. 그때는 2,000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600원 선이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전이죠. 이제 비상계엄 이후 이제 정체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환율이 4월에 한때 1,486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설명드렸다시피 이 수치들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그렇죠. 경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 튀어오른 건데 네.
지금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통상 환율은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뭐 유로나 엔화, 파운드 같은 이제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이 달러와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달러 가치죠.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환율도 1,35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예. 했는데 예. 하반기부터는 이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1월 25일까지 이 환율을 평균을 내보니까 네. 1,417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 환율 1,398.88원보다 한 20원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연평균으로 쳐도 지금 1,400원이 넘어가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고환율이면 당연히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줄까요? 좀 우리가 환율을 가장 좀 체감할 때가 저는 해외여행 할 때라고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달러를 쓰면서 네. 이렇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딱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달러 쓰는 국가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뭐 평균 20달러짜리 밥 한 끼를 먹는다. 20달러. 네. 그러면은 이제 1,500원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3만 원 그러네요. 돈이 한 번에 쑥. 한때는 그냥 좀 편하게 1,000 곱했는데 그쵸. 이제는 네. 1,500원을 곱해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해외여행도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 환율 상승은 어쨌든 자연히 우리 물가에 영향을 예.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뭐 미국산 소고기, 또 뭐 해외 직구 제품 예. 이런 것들처럼 달러로 사오는 물품들 가격이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런 휘발유, 경유 같은 기름값도 환율 영향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생계 필수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네. 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예. 네. 그리고 이제 고환율이 길어지면 이 기준금리 인하를 쉽사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차주들이 받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뭐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기업들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네,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에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러를 들여오니까. 네, 그렇죠. 수출이 잘 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 달러로 같은 돈을 번다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은 더 많은 원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네. 아무리 이제 수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아무래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수출 제조기업 111곳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네. 이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기업이 27%였고요. 오, 네. 이 기업들이 가장 크게 지목한 대외 리스크 1위는 환율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걸 바로 납품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환율은 뭐 가게에도 또 우리 기업에도 결국 독이라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르는 이유,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달러 수급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서입니다. 네. 이 최근 한국의 달러 유출이 유독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서학개미죠. 네. 이 서학개미는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한국인은 미국 주식 246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예.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수한 한국 주식은 34억 달러어치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해외로 쭉 그러네요. 빠져나간 거죠. 네, 네. 또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수출이 잘 돼서 지난달까지 흑자 누적액이 56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달러를 손에 꼭
쥐고 있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풀리질 않군요. 네, 종전에는 이제 벌어들이는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달러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아하. 이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좀 아하. 환전을 미루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 것도 있고 예. 또 어차피 미국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냐 아하, 네.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최근에 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관세 통상 리스크와 뭐 또 일본과 중국의 통화 약세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예. 이 대대적으로는 저성장 우려 또 해외 투자 확대 등이 맞물려서 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달러는 부족한데 반대로 우리는 좀 돈을 계속 이렇게 풀어서 통화량이 많아졌다. 그게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건 팩트입니다. 네. M2를 봐야 하는데 M2는 광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또 단기 금융 상품을 합친 개념이거든요. 네.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렸나 이걸로 보면 됩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우리나라 M2는 1년 만에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예. 같은 기간 미국의 M2 증가율은 4.5%에 그쳤고요. 오. 유럽도 2.5, 예. 일본도 1.6%. 어허. M2 증가율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 적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랑 뭐 민생회본 소비 쿠폰 발행 같은 것들로 인해서 네. 돈이 많이 풀렸고 아하. 그래서 원화 약세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지난주 목요일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이 현재 수준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네. 이창용 총재도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했군요. 네. 다만 이제 새로 풀린 건 아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 과거에 이미 많이 풀려 있던 유동성이 이 중장기 상품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인 M2로 옮겨오는 이 구성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다 우리는 미국, 뭐 유럽, 일본과는 다르게 이 M2에 주식 ETF, 채권 ETF,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것 같은 이 단기 수익 증권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외하게 되면 9월 증가율이 8.5%까지는 아니고 한 6.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M2 증가율에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시각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3%도 미국 여전히? 네,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 증가가 환율 상승의 뭐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3%라고 해도 미국이 4.5였고 유럽이 2.5 뭐 이런 수준이니까요. 네. 우리 정부가 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좀 지목하면서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언급한 하는 기자회견에서 네. 이 최근 환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이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네.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대거 바꾸는 게 이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외환 당국의 시각이다. 이 점을 좀 확인했던 순간이었죠. 예. 뭐 당연히 가만히 있던 서학개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간 250만 원이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면 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서 2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해외랑 비교를 해봐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양도세를 내고 있는 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이 서학 개미들을 겨냥해서 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의 이런 그 허위 담화문이 네. 배포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다. 강력한 법정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기획재정부도 이 해외 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 투자를 74% 늘린 반면에 국민연금은 이보다 더 큰 폭인 92%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뭐 마냥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협의체를 꾸렸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면서 또 관심이 쏠렸어요.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국민연금 상당히 큰 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심상치 않은 환율 움직임에 이제 통상적으로 외환 당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재부, 한국은행 뭐 요렇게 꼽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770조 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를 했고 이를 계속 늘리는 추세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기금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GDP의 50%를 넘어섰고 이 해외 자산 770조 원은 우리 이 전체 외환 보유액 약 613조 원보다도 많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대번에 환율을 방어하려고 이 노후 자금격인 우리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환율 소방수 얘기가 네,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이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은 이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한은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이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 이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고 네. 이거 당연히 이제 환율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를 팔게 되면 이게 환율이 급락할 수도 있는 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정해서 이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안, 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에 적용될 환율을 미리 고정해서 국내 달러가 팔리는 효과를 주는 네. 환해지 기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상황이 시급하고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대도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치솟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고환율이 좀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린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바로 대미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언급을 못했는데 네.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네. 이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연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뭐 투자 집행의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정 요청 권한이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 요인으로는 여전히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연 200억 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봤을 때 국내 달러 부족해지겠는데? 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네. 유출되겠는데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만 다음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금리 차가 어떻게 좀 뭐 조정이 될지도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당국이 뭐 대책을 좀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것도 네. 같이 살펴보면서 뭐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좀 대외 건전성 같은 부분이 좀 튼튼해진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1,500원대가 항상 유지되는 뉴노멀까지는 아니다. 이런 시각이 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환율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게나 뭐 기업의 모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계속해서 짚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은 일상 속 궁금증을 법률 지식으로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담긴 역사까지 맛보는 한 끼 실록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같은 곳의 직원이라고 사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사칭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는 속일 사자에 일컬을 칭자를 쓰는 말로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사칭하다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빙자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는 기댈 빙자에 깔개 자자를 쓰는 말인데요. 보통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우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는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고위층을 사칭하거나 친분을 빙자한 사기의 행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뜻풀이에 나왔던 말막음은 상대편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성가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일입니다. 그런데 빙자하다의 기본 의미는 이와는 다르게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답니다. 그는 대기업 중역 자리에 있는 삼촌에게 취직을 빙자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기본 의미를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강릉 15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5도 안팎 낮아 내륙 곳곳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목요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광주 영하 1도, 부산도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 농도는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대부분은 이 차량 결함보다 운전자 조작 오류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시사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도 오늘 시작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3,4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평소 인증 토큰과 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610억 달러를 넘어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올 들어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2.3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요. 또 외신과 기자회견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오는 3일 시민과 많은 언론인이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뭐 축제 형식 이런 거보다는 담화문하고 기자회견으로 가름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야권도 뭐 혼란에 빠져 있고 예산안 협상도 있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빛의 혁명은 국민과 국회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을 조명하는 날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는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을 하고 물론 뭐 국내 기자 풀단에도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거는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서 극복 과정까지 뭐 담 넘는 모습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이라고 하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청해서 오찬을 하고요.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네.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어젯밤에는 당정대가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자리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정부 자체가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졌고 탄핵을 딛고 나서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책임 있는 새 정부의 일원으로서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자연스럽게 12월 임시국회 일정, 내년도 예산안 문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입법으로 처리를 할지 이런 내용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계엄 1주년을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한 메시지 준비가 주요 논의였을 텐데 네. 여당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완전 별개인 건데 며칠 전에 여당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12월 3일을 뭐 기념일로 제정하자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고 대통령실하고는 별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주도하는 행사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뭐 국민의힘도 지금 분주합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연판장을 돌리겠다 예고를 했어요. 장 대표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 대구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 국정 방해 때문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원인을 돌렸고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국구로 장외투쟁을 다니고는 있지만 현장 반응이 당의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예.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결과가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나아갈 노선도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판장 돌리겠다라고 집단행동까지 예고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사과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의 지역구 두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원외에서도 민심 봐야 된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예. 완전히 동상이몽인 게 또 이 대구 경북 TK, PK 이쪽에 지역구 두고 있는 주류들 예. 그 민주당의 내라몰이에 끌려가면 안 된다. 예, 민주당 프레임에 자꾸 얽매여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이런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절연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과 시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내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 커질 조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 공식 조사하기로 했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이 여럿 올라왔는데 네. 그 계정이 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연루돼 있더라라는 의혹인 건데 네. 이 내용은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직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만 시기가 공교롭다는 거죠. 이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일을 당무 감사한다라는 거는 지금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 개파 찍어 누르기다 네. 라는 건데 또 지금 딱 같은 시기에 그 친한계로 대표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도 있었거든요.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적한 게 왜 당원 당규 위반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친한계는 당의 단합이 필요한 때 조사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네. 구주류인 친윤 이쪽은 당계 문제는 이거는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본인인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도 당 내에서도 이제 당무감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실제 징계로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관측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당이 깨질 수도 있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경고나 주의 수준 이 정도 가지 않을까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감찰 결과가 징계냐 뭐 경고냐 이런 거 다 별개로 발표 시점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 그리고 네. 조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당내 구도 또 전당대회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얼마 전에 이제 순직해명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했고요. 이제 내란 특검팀도 수사 종료가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로 예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 영장실질심사에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결과가 수사 성패를 가늠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죠. 네.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이 이번 달 14일까지예요. 네. 오늘이 1일이니까 예. 13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까지 170여일, 170일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사를 하면서 네.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서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면 또 냈다고 말할 수 있고 네.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했고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남은 주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입니다. 예. 그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하는 한동훈 전 대표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까 의견을 들어보자 라면서 의총 장소를 거듭 여러 번 변경을 했다. 네. 이것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당사에서 의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의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게 추경호 의원의 논리입니다. 네. 다만 추경호 의원의 영장은 사실 기각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야당 탄압 이 프레임을 선봉에 띄울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여권도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관련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평양 무인기 작전 같은 외환 관련 혐의 재판 시작되네요. 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판 기일하고 공판 준비 기일하고 달라서 준비 기일은 그 의견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라고 하면은 자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인 건데 네. 우리가 뭐 외환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외환 유치 혐의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국과의 어떤 통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북한하고 통모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북한과의 그런 지금 분단 상황을 이용했다고 보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라서 네.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 작전에 참여했던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예. 이 재판에는 한학자 총재하고 함께 비서실장인 정모 씨도 나오는데 이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증인신문 예정이 돼 있었지만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냈고요. 네. 오늘 이 한학자 총재는 본인의 재판과 함께 지난번에 신청했던 보석 신청에 대해서 보석 신문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이걸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확정할 예정인데 일부 당원들이 아예 반대 집회를 열고요.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1인 1표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자. 그동안은 이제 대의원에게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진작부터 당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투표한다라고 투표를 1인 1표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당원들이 반발하니까 한 발 물러나서 여론조사로 당신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번복을 했죠.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정청래 대표의 뜻에 찬성하겠다라는 표가 압도적이긴 했는데 네. 투표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내심 놀란 거죠. 그래서 당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그거예요. 당비를 한 달만 낸 사람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통일교 신천지 사례를 봤을 때 얼마든지 대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준비가 된 때가 아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욕심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 반대 집회 그리고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그 집회의 참석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준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신천지의 앞문 열어주고 통일교의 뒷문 열어주고 딴지일보 댓글단이 와서 마음껏 농단하게 만드는 조작 선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친명계 모임도 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당원 당규 개정을 원래 빠르게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네.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은 당사에서 이 보완책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부각하려는 취지 같은데 네. 그야말로 이게 보여주기식인 건지 진짜 목소리가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일단 사퇴가 예고되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급속히 좀 달아오르는 모양새네요. 네,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최고위원 사퇴해야 되는 시간이 선거 180일 전까지입니다. 네. 내일 자정이에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나올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는 여당이다 보니까 이미 하마평에 많이 올랐고 누구는 나올 거다, 누구는 나오는 게 확실하다 이랬는데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예. 다만 이름에 오르내렸던 이현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네. 당 최고위원 중에 적어도 한 3명 뭐 이렇게 오늘 내일 사이에 사퇴 의사 밝힐 텐데 이렇게 되면 지도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르르 나간다라는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를 의식해서 제 사퇴 명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면서 좀 싸울 거고요. 예. 실제로 뭐 친명이 포진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울 텐데 줄줄이 사퇴가 예상되면서 원래는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도 1인 1표제를 또 서두른 감이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당초 예상보다 지금 최고위원 사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안 갈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에서 빈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뽑아야 되는데 이 지형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세력 구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인을 고소하겠다, 역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내막이 뭘까요? 예, 이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서울 여의도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국회의원 여성 비서관 A 씨를 추행했다라는 혐의예요. 네. 그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네.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 A 씨 남자친구가 제보했다라는 영상인데 식당에서 촬영된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던 도중에 뒤늦게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A 씨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네. 이제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자기에게 폭언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이 된 것이고 그 폭력 때문에 경찰까지도 출동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자리가 정리됐다라는 게 장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날에 동석자들하고 연락 주고 받았을 때 그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들이 동석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 직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장경태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경찰은 그 영상을 촬영자로부터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조만간 고소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영상 촬영자 또 동석자들까지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관련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안타까운 두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부산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모녀를 치어 초등학생 1학년 딸이 숨지고 또 어머니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제주시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서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두 운전자가 모두 현재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서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제 급발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러한 급발진의 발생 원인으로는 먼저 가속 페달의 고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전자 제어 장치의 오류, 그리고 또 운전자의 실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은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법원에서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와 또 기억의 왜곡으로 밝혀지곤 했는데요. 네. 이러한 급발진과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만의 과실로 과연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는 것인지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법률 상식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뭐 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법원에 가면 결국에 이 실제 급발진 사고를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급발진 그거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적 책임과 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민사적 책임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안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2022년에 강릉에서 한 68세 여성분이 손자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준 중에 이제 예.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지하 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은 이제 어떤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굉음을 내면서 이제 속도가 높아졌고 예. 1차 사고가 난 뒤에도 600m를 넘게 달리다가 이제 연석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날아올라서 6차선 도로를 넘은 뒤에 수로로 그대로 추락을 그렇죠. 했는데요. 예. 이 사고로 할머니는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크게 다치셨고 또 손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차량이 왜 이러냐는 말과 함께 이제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음성이 아휴. 이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네. 이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눴었는데요. 네. 그 다른 급발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5초에서 6초 내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예. 저희가 페달과 엑셀을 이제 착각했다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사건도 많았었는데 네. 이 사건은 이제 30초에 걸쳐서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렸고 어허. 또 각종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기억이 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죄가 나왔나요? 그 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판단받지는 않았지만 네.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국가수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서 실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죄라고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죄가 없다는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 됐지만 이제 법원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십자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이 차량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네. 녹색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다른 차량과 추돌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추돌을 하면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예. 이 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전진을 해서 어.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역주행 이후에 결국에 다른 차량과 2차 추돌 그리고 신호등 기둥에 이제 3차 추돌을 하고 나서야 어이구.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데 네. 차량이 완전히 멈춘 직후에도 약 3초 이상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이제 작동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여서 이제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예.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게 운전자의 과실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1차 추돌 후에 역주행을 하면서 하는 등의 소리를 낸 것을 들어보면 예. 운전자의 의도와는 달리 차량이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네. 또 이 사고가 있었던 거리가 총 300m 정도였는데 이분이 뭐 조향 장치는 20초 넘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막 주행을 하는데 제동 장치는 20초 넘게 제대로 작동을 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한순간에 뭐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20초 넘게 계속해서 잘못 그렇죠. 밟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유죄라는 의심에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가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급발진 사고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그것은 형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사적 영역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은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뭐 형사적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검사가 이 사람이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만을 계속 밟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검찰에서는 EDR이라는 사고 기록 장치에 가속 페달이 100% 작동된 것으로 기록된 것을 증거로 내놓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반드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국가수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것이 소프트웨어나 전자제어 장치의 급작스러운 오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형사적 영역에서는 차량 결함의 가능성만 존재하더라도 네.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적 부분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2018년에 호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여성 운전자가 남편과 함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차량이 갑자기 갓길로 300m를 200km가 넘는 시속으로 막 굉음을 내면서 함께 질주를 하다가 결국 고속도로 우측 톨게이트 진출로에 가드레일에 부딪혀가지고 운전자와 남편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운전자까지 사망할 정도로의 이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조작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기계의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등법원 그러니까 2심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에 5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운전자의 페달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면서 이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파기환송돼서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급발진을 원인으로 한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에서 급발진으로 이제 의심이 돼서 무죄가 나왔으면 결국에 과실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사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민사적 책임을 이렇게 운전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가 운전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가 되는 것처럼 민사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건에 결함이 있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려면 이때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운전자가 내가 정상적으로 차를 이용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그 사고가 차량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차량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법원은 아까 형사 사건에서는 사고 기록 장치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급발진 사고의 100%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민사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동 장치,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거나 또 국가수에서 기계 결함이 없다라고 한 감정 결과, 그리고 또 운전자의 운전 경력,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거의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서 무혐의나 이 무죄 받은 사안도 민사적인 영역에서는 패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릉 할머니 사건에서도 할머니 측이 제조사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이제 할머니 가족 측은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했고 또 급 가속 시에 원래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에 가속 페달 변이량이 100%였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계속 밟혔다라는 내용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또 전자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 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던 점, 그리고 또 그 영상에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는
있는데 예. 그때 기어 변속 레버를 막 움직이는 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음향 분석 감정을 했는데 이때 기어를 변속한 것 같은 이제 상이한 음향이 들렸다는 점을 보아서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주행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주차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행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았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속 페달을 60% 이상의 힘으로 밟게 되면 결국 이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의 주장을 들어주어서 결국은 할머니 측에 대해서 제조사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를 뭐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적으로 만약에 무죄가 되더라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적인 책임을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과 그 손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상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이게 구조적 결함이나 설계상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었을 때 네.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입증 책임 전환과 더불어서 자료 제공 명령권을 이제 같이 규정해서 제조사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법안도 마련해 둔 상태고요. 네. 그렇지만 또 기업의 영업 비밀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출된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명령권도 함께 넣어서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급발진 신고가 지금까지 236건이나 접수가 돼 있고 네. 또 연평균 30건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이제 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이 뭐 자동차 제조사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조금 빨리 통과가 돼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과연 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9년부터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의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네. 이 장치가 설치가 되면 뭐 운전 미숙이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과실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치가 뭐 택시나 고령 운전자 차량에도 지금도 설치비를 포함해서 한 44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의 개인은 아직까지는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령 운전자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렇죠. 민사소송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제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차량의 제동 시스템이나 가속 페달, 엔진 제어 시스템 등을 좀 점검받는 것이 또 차량의 결함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요.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터보가 부른 회상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터보의 회상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8481님 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차 잘못이다, 차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은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운전자에게 유가족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운전자에게 유가족이 사고의 피해자가 이제 묻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를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이 운전자에게 뭐 불법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고 또 손해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물어줄 뭐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차량의 결함까지는 유가족이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것이니까 이걸 책임져라라고 이제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단계인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난 뒤에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내가 지금 이 차량에 그러니까 나의 운전과 무관하게 차량 결함 때문에 손해를 이제 물어주게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전자가 그 차를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기계 결함이 아니면은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최종 책임을 이제 그런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392님,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대부분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나는 이유가 뭔지요? 법원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증명 수준이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해석 관행 자체가 제조사 쪽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구조인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 또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한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의료사고랑 입증 그 책임 묻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사용의 증명에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나 뭐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 중요하게 보고 운전자가 그 상황 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나면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뭐 입증을 하면은 그 제조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 운전자가 승소하기는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자, 9869님, 51년생이라고 하시고요.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 시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무료로 보급이 되는 거는 아마 신청 기간이 이미 이제 만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이제 한 44만 원 정도면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정차했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급가속을 이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엔진 회전수가 4,000 rpm 이상으로 갑자기 치솟을 때 가속을 제한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또 급가속을 방지할 때는 알람 소리로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차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쿨존이나 노인 보호 구역에서는 미리 내비게이션의 제한 속도가 설정된 지역에서만 해당 속도로 가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능도 또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분들은 이 장치 좀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9869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음력 8월 15일에 그해 농사의 풍년을 축하하고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인 추석을 세죠. 네.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짧아서 건국 250년 정도 되는 미국에도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는데요.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기차나 버스가 아닌 주로 비행기로 국민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정말 뭐 맞아요. 엄청난데요. 예. 그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추수감사절 전통 음식이 있죠. 아하. 바로 칠면조 통구이와 온갖 곁들이 음식인데요. 네. 이게 참 미묘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제 한 상 떡 벌어져가지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조리도 쉽지 않고요. 네, 맛도 사실 좋기가 어려운데요. 전통이다 보니까 정말 다들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선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네. 또 요즘은 서울의 몇몇 호텔에서 연말에 조리를 해가지고 이 한상 차림 세트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칠면조 이야기를 싸들고 나왔습니다. 네.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뭐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인데 동양의 추석과 같은 날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유래부터 한번 그럼 알아볼까요? 네, 명목상으로는 이제 405년 전인 1620년 영국의 청교도를 비롯한 피난 혹은 이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상륙합니다. 네. 남성 74명, 여성 28명으로 전부 102명인 이들은 낯선 땅에서 처음 맞는 겨울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을 정도였죠. 아이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미 대륙의 원주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인디언이라고 잘못 불렀죠. 이 미국 원주민인 완파노아그 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들이 되게 친절해가지고요. 이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식량도 나눠주고, 뭐 농산물 경작 요령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다른 원주민 나라간 세트족으로부터 백인들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덕분에 이제 다음 해에 작황이 좋아가지고요. 이 백인들이 완파노아그족을 불러서 추수를 감사하는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을 26일인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를 했고요. 1863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날짜는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보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백인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유래고요. 미국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이들은 이제 이미 1만 2천 동안 미국 대륙에서 살아왔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에 이미 진출해서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이래저래 뭐 영어를 할 줄 알고 영국에 갔다 온 원주민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삶의 터전을 좀 침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나름 좀 긴 역사가 있는 그런 날이고요. 사실 우리 추석하면 다양한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요리가 떠올라요. 아까 말씀하신 칠면조 요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서 말씀드린 1621년의 첫 추수감사절 만찬에는 칠면조가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문건이 딱 2개만 남아 있는데요. 사슴과 야생 조류, 대구와 농어, 그리고 미국이 원주민이 경작한 옥수수를 죽이나 빵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두와 밤도 먹었고요. 그럼 이제 뭐 야생 조류 가운데 칠면조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오리나 거위, 백조나 나그네 비둘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칠면조 통구이에 뭐 으깬 감자, 단호박 파이 같은 이런 디저트를 먹는 형식은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칠면조는 언제부터 먹었느냐?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통합 명절로 자리를 잡은 1863년 이후라 보고 있습니다. 세라 조세파 헤일이라는 여성지 편집자가 있었는데요. 무려 36년 동안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각 주별로 날짜를 다르게 했던 추수감사절을 이제 나라 전체가 세는 통합 명절로 날짜를 이렇게 제정해달라. 그렇게 20몇 년 동안
이제 편지를 계속 보낸 거죠. 네. 결국 이것을 이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제정을 한 건데요. 예. 그 세월 동안 이제 헤일은 그 자신이 운영하는 잡지 편집인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운영하는 잡지에 그 세월 동안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한 메뉴며 레시피를 계속 이렇게 실어서 내보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국가 명절로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칠면조를 통구이로 먹고 그런 만찬 형식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야,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막 몇십 년 그렇습니다. 동안 이렇게 예. 편지를 써서 바꾸고요. 사실 이 칠면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즐겨 먹지 않는 식재료라서 굉장히 생소한데 생김새만 봐서는 닭이나 오리랑 좀 비슷하긴 하고 좀 큰 뭐 새라고 조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맛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그 닭이나 오리에 비하면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칠면조가 훨씬 못생겼죠. 그래서 저렇게 못생겼는데 맛이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런 농담들도 사실 많이들 합니다. 네. 이게 근데 그래도 가금류니까 새니까 닭이나 오리와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꽤 다릅니다. 사실 닭이랑 오리도 비교하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긴 해요. 오리는 맞아요. 닭에 비해서 지방이 더 많고 맞아요. 이 고기도 굉장히 붉어서 네. 네발짐승 고기와 상당히 비슷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가슴살을 그 로스라고 해서 삼겹살처럼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칠면조는 이제 오리와 정반대로 기름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단백질이 100g당 30g에 이를 정도로 풍성해서 뭐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지만 네. 지방이 2.4g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닭이 100g당 지방 함유량 평균 14g이니까요. 네. 비교하면 이제 사실 지방이 거의 없는 셈인데 말하자면 고기 자체가 굉장히 퍽퍽하고 맛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오븐에 통으로 굽는데요. 네. 촉촉하게 수분이 남아있게 조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지방이 적다 보니까 지방이 맛인데 맛도 굉장히 밍밍합니다. 근데 또 찾아보면 또 국내에도 칠면조 구이를 파는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 뭐 부추무침이랑 같이 내고 완전히 한식이더라고요. 나름 또 먹는 방법을 만들어냈군요. 칠면조를 영어로 하면 이게 터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옛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의 상인들이 유럽의 기니 파울, 그러니까 뿔닭이라고 하는 가금류를 들여왔는데요. 이 뿔닭이 보면 야생 칠면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닮아서 그렇게 불렀다. 터키라 불렀다. 또는 이제 터키에서 들여온 뿔닭이라서 터키 닭이라 불렀는데 이게 칠면조랑 닮아서 결국 칠면조를 터키라 부르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 터키는 튀르키예로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터키만 남아 있고요. 그 추수감사절을 뭐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에도 미국이나 뭐 유럽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복날 뭐 닭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하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거든요. 칠면조는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하나요, 가격은? 네, 사실 저는 미국인들이 이날 하루에 칠면조를 다 몰아서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연간 소비량의 21%, 그러니까 4,600만 마리 정도를 추수감사절에 그것도 엄청 많죠. 소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칠면조가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 예년 평균 가격을 보면 7.25kg, 그러니까 미국 닭의 3배, 한국 닭의 7배쯤 나가는 냉동 칠면조 한 마리가 대략 5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칠면조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다른 음식도 많이 같이 먹으니까 웬만해서 칠면조를 뭐 한 집에서 여러 마리 굽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죠. 한 마리 구우면 뭐 10명 이상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만 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원래 칠면조는 냉동으로 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7kg짜리 새를 해동하는데도 뭐 며칠이 걸리고 그래서 조리가 여러모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유기농 칠면조랄지 뭐 이제 들판에서 놓아 먹인 칠면조 이런 것들을 냉장으로 사서 구워 먹는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실제로는 5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칠면조에 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닭을 요리해 먹는 거 생각해 보면 백숙이나 뭐 삼계탕 끓일 때 뱃속에 이렇게 찹쌀이니 뭐 대추니 밤이 뭐
이런 거 채워 넣잖아요. 네네. 근데 칠면조는 크기도 크고 요리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요리 어떻게 하나요? 네, 칠면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kg쯤 나가고 매우 큰데요. 네. 이게 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통으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미국 집에 다 기본적으로 딸려 있는 오븐으로 굽는데요. 네. 이 칠면조도 가슴살과 다리살의 특성이 좀 달라요. 날지 못하고 운동을 안 해서요. 네. 가슴살은 하얗고요. 기름기도 적고 예. 다리살은 붉고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많죠. 아. 그래서 이제 오븐에 최소 서너 시간 구워야 되는데요. 네. 가슴살은 아주 잘 조리해도 상당히 퍽퍽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게 고역이라 저 같은 외국인은 이거 먹고 보면 이제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이걸 왜 이런 먹나. 회의가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칠면조를 닭처럼 통째로 튀기는 조리법이 유행을 했거든요. 튀김.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해동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같은 냉동 칠면조를 바로 끓는 기름에 넣으면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죽하면 이제 매년 지역 소방서에서 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복장을 단단히 갖춰 있고요. 냉동 칠면조를 기름에 넣어 폭발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절대 이렇게 조리하면 안 된다라고 캠페인을 벌일 정도고요. 네. 또 삼계탕처럼 칠면조도 뱃속에 빵 조각 등을 넣어서 익히긴 합니다. 스토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요즘은 장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요? 칠면조가 익으면서 이 살모넬라균이 있는 수분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그럼 이제 그 빵 조각으로 다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뱃속을 빈 공간으로 놓아두어야 네. 공기 순환이 잘 돼서 칠면조가 더 잘 익는다고 이렇게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칠면조 요리 자체는 그렇게 맛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곁들여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칠면조도 이제 삼계탕에 인삼주 먹는 것처럼 식사의 구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 소스를 거의 잼처럼 만들어서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스토핑 혹은 드레싱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먹는데요. 뭐 빵 조각에 양파, 샐러리 이런 야채를 더하고 육수를 부어서 오븐에 굽습니다. 네. 그리고 뭐 채소로는 우리가 이제 방울 양배추라 부르는 브리셀 스프라우트라고 이 조그만 양배추처럼 생긴 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삶거나 구워서 곁들이고요. 또 단호박 파이 이게 또 디저트로 가을의 맛. 그렇죠. 반드시 곁들여야 되는 디저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색다른 풍습도 있다면서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칠면조를 통으로 구우면 이 목이 끝나고 가슴이 시작되는 부분에 알파벳 V자 모양의 가는 뼈가 있습니다. 예. 닭에서도 있죠. 네네네. 이걸 위시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시. 위시. 그 영어로 위시가 소원, 그렇죠. 소망이라는 뜻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원을 비는 뼈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소원을 빌면서 이 위시본의 양끝을 잡아서 동시에 잡아당깁니다. 네. 그럼 이제 부러지는데요. 큰 조각 뼈를 가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큰 거 나오는 쪽이 뭐 행운이 따른데 이랬는데 항상 정확하게 반으로 잘리진 않죠. 그렇죠. 거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칠면조 위시본으로 그런 풍습이 있었군요. 네, 한 끼 실록 오늘은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